2026년 3월 25일 이상한 뉴스 하나가 업계에만 조용히 돌았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출항한 미국 유조선 한 척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방향을 틀어 일본으로 갔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정유사 4곳 전부가 사지 않겠다고 거절했거든요. 더 싸고 더 안전하고 시간도 비슷한데 말이죠. 왜 거절했을까요? 혹시 정치 문제? 아니에요. 가격 문제?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주 미국 셰일은 두바이유보다 배럴당 $6나 쌌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왜 굳이 그 기름만 고집할까? 싸고 깨끗한 미국 기름을 줘도 왜 안 받을까? 한 달을 파봤습니다. 산업부 보고서, 정유사사 재무제표, 미국 EIA 통계, 일본, 중국, 인도 비교 데이터까지, 그리고 진짜 이유를 찾았습니다. 정치도 가격도 아니었어요. 범인은 훨씬 더 이상한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용의자 2명의 알리바이를 먼저 무너뜨리고 진짜 범인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왜 앞으로 10년간도 바뀌지 않을지까지 풀어드립니다. 자, 수사 시작합니다. 가장 흔히 나오는 답부터 보겠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오랜 우방이라서 그래. 미국이 뒤에서 중동 기름 사라고 눈치 주는 거 아니야? 유튜브 댓글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설명이죠. 그런데 이 설명이 맞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군사 외교 관계부터 볼게요. 한국과 사우디는 군사 동맹이 없습니다. UAE에 아크 부대 파병한 것 정도가 전부예요. 사우디랑은 수교만 돼 있지 안보 조약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한국과 달리 사우디랑 군사 협력이 훨씬 깊습니다. 무기 수출부터 정보 공유까지. 정치적으로 묶이자면 독일이 훨씬 더 묶여 있어야 정상인데요. 독일의 2024년 중동 원유 의존도는 40% 아래입니다. 한국 71.5%의 절반 수준이죠. 정치가 진짜 원인이라면 독일은 왜 낮은 건지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일본 사례. 일본도 한국이랑 똑같이 미국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동 의존도는 2024년 86%에서 2026년 72%로 꾸준히 내려가고 있어요. 한국은 같은 기간 71%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움직임이 정체돼 있죠. 정치가 원인이라면 일본은 왜 움직일까요? 결정적인 증거 하나 더,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2024년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에 권고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동 의존도를 낮춰라.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면 오히려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미국은 한국이 자기네 쉐일 사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샀어요. 자, 그래서 용의자 1번, 정치 동맹의 알리바이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성립합니다. 정치는 범인이 아닙니다. 용의자 1번, 혐의 없음. 그럼 그 다음 유령 용의자로 넘어가 보죠. 싸니까 사는 거 아니야? 가장 합리적으로 들리는 답입니다. 이 사람 알리바이도 조사해 봅시다. 통설이 이겁니다. 한국 정유사가 바보가 아닌데 더 비싼 걸 살 리가 없지. 중동산이 제일 싸니까 사는 거야. 언뜻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 아주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12월, 딱 2달, 이 기간에 WTI가 두바이유보다 쌌습니다. WTI는 배럴당 $68, 두바이유는 $74. 한국이 사오는 중동산이 $6 더 비쌌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 정유사들이 그때 뭘 했을까요? 당연히 미국 WTI로 갈아탔을 것 같죠? 기록을 보니 그 2달간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량 평소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두바이유 비중 1%포인트도 안 줄어들었어요. 비싸도 중동산을 고집한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비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중국 사례부터. 중국은 2023년부터 러시아 우랄유를 싸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유보다 배럴당 $12에서 $15나 샀어요. 그러자 중국 국영정유사 시노펙과 CNPC, 즉각 러시아산 비중을 확 늘렸습니다. 돈 되는 건 바로 달려가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러시아산 한 방울도 못 샀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좋아도요. 인도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인도 최대 정유 릴라이언스, 이 회사는 가격 유연성이 극단적이에요. 2022년 러시아산이 쌌을 때 러시아 비중 30%로 올림, 2024년 미국산이 쌌을 때 미국 비중 20%로 올림,
한 해에도 원유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도 이렇게 유연할까요? 안 유연합니다. 가격에 거의 반응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한국 정유사가 가격을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WTI와 두바이유 평균 스프레드가 배럴당 4달러. 한국이 하루 300만 배럴 사들이니까 연간 6조 원 정도 스프레드 수익이 나죠. 정유사사의 1년 영업이익 규모예요.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신경 씁니다. 근데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뒤집혀도 중동산에서 안 떠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격은 부차적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범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가정, 돈 드니까 산다. 이게 처음엔 맞는 것 같았는데 뒤집어 보니 돈이 안 돼도 사야 한다에 더 가깝습니다. 더 정확히는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진짜로 하나 남았습니다. 정치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면 도대체 왜 한국만 이러는 걸까요? 진범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정유소 자체가 범인이었어요. 진범을 한 문장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정유사사의 장비가 50년 동안 진화해서 중동 중진류만 소화할 수 있는 전용 위장이 돼버렸습니다. 장비가 원유를 가리는 거예요.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라 기계가 고르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람 몸으로 비유해 볼게요. 사람이 30년간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 세균이 그 음식에 맞춰 바뀝니다. 소화 효소도 그 성분에만 활성화되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고 소화불량 일으킵니다. 30년간 쌀만 먹던 사람한테 빵만 먹으라고 하면 탈이 나는 거죠. 한국 정유소도 똑같습니다. 50년째 두바이유라는 무겁고 확 많은 음식만 먹었어요. 미장이 거기에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WTI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가볍고 담백한 음식이거든요. 이걸 넣으면 위장이 멈춥니다. 자, 이 위장이 어떤 장기로 구성되어 있는지 3개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장기, 하이드로 크래커. 한국어로 수소 첨가 분해기예요. 두바이유를 넣으면 40%가 잔사유로 떨어집니다. 무거운 찌꺼기죠. 이걸 수소와 촉매로 쪼개서 가솔린, 경유, 항공유를 만들어냅니다. 이 설비의 복잡도 점수가 넬슨 지수 12점입니다. 단순 증류만 하는 공장이 1점이니까 12점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SK에너지 울산 공장이 바로 12점짜리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WTI를 넣으면 잔사유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이 12점짜리 설비가 뭐 할 게 없어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최고급 외과 수술 장비를 사놓고 감기 환자만 오는 상황입니다.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장기, 블렌딩 탱크. 한국 정유소는 두바이유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두바이유에 UAE 머반이라는 황함량 0.7%짜리 경질유를 섞고 거기에 이라크 바스라와 카타르 라이트를 추가로 넣어요. 50년 동안 수만 번 튜닝한 자사 최적 레시피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인의 비법 같은 거예요. 여기서 원료 하나를 갑자기 바꾸면 레시피 전체가 붕괴됩니다. 재튜닝에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죠. 세 번째 장기, 수첨 타랑 설비, HDS라고 부릅니다. 두바이유의 황함량 2%를 0.001%까지 떨어뜨리는 장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해사기구 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 황함량을 0.5% 이하로 규제했거든요. 한국은 이 HDS에서 뽑은 저황 디젤을 세계에 팔아치웁니다. 석유 제품 수출 세계 3위, 항공유, 세계 시장 점유율 29%로 1위 미국 하늘나는 여객기 2대 중 1대가 한국산 항공유로 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2024년에 한국이 수출한 석유 제품이 2억 4,530만 배럴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전용 위장이 있는 덕분에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 제품 수출 3위 제국이 됐어요. 중동 의존은 약점이 아니라 특기의 부산물입니다. 한국이 중동 기름에 중독된 게 아니라 중동 기름이 한국 정유 제국의 주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한국이 고집한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먹이면 굶어 죽는 구조가 된 거예요. 자, 진범이 잡혔습니다. 정치도 가격도 아니고
정유소의 50년 진화한 위장, 이거였어요. 그런데 진범을 잡았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남았거든요. 그럼 바꾸면 되잖아.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저도 조사 초반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 좀 들어도 바꾸면 되지 뭐. 근데 파보니까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대가 5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가 1. 돈. 고도화 설비 한 곳을 WTI용으로 갈아엎는 데 드는 비용, 업계 추산 2조 7천억에서 4조 원입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4사 전부 교체하면 10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냐면 서울 용산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새로 하면 그 결정이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태가사, 타이밍이 안 맞음. 이게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10조를 써서 위장을 WTI용으로 바꿔놨다고 쳐봅시다. 2030년대가 되면 탈탄소 압력으로 정유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10조 쓴 설비 또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2번의 매몰 비용을 치르는 거죠. 태가5, 수소라는 희망의 함정. 그냥 수소로 갈아타면 되지. 이 댓글 엄청 많이 달립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쓰는 수소의 95%가 그레이 수소예요. 그레이 수소가 뭐냐면 천연가스 개질에서 만든 수소입니다. 즉, LNG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LNG의 상당 부분도 중동에서 옵니다. 진짜 탈중동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 분해해서 만드는 그린 수소인데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최하위권이에요. 여기서 진짜 그린 수소 체제로 가려면 10년에서 15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의 진짜 결말이 이겁니다. 진범을 알아도 체포할 수 없어요. 구조 전체가 범인이고 그 구조를 바꾸려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5일 휴스턴에서 출항한 미국 유조선이 왜 방향을 틀어 일본으로 갔을까요? 정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때문도 아니었고요. 한국 정유사 4곳의 위장이 그 기름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거 하나였습니다. 일본이 받은 이유는 일본 정유소가 위장이식 수술을 서서히 진행 중이라서 WTI 소화 범위가 한국보다 넓었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1시간 전 여러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한국 중동 의존도 71% 같은 기사가 나올 때 왜 한국만 매번 당하지?로 읽히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한국이 당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유제국이 50년간 최적화해온 구조의 부작용입니다. 약점이 아니라 특기의 뒷면이에요. 이 한 문장 수사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한 이 문장이 앞으로 여러분이 중동 뉴스를 읽는 프레임이 될 겁니다. 이 얘기 뉴스 보면서 저 기자도 진짜 이유 모르나 보네 싶었던 친구한테 공유하고 싶으실 겁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같이 뉴스를 다르게 읽는 사람이 한 명 늘어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이런 수사 계속 올리는 연료입니다. 다음 수사에서 또 뵙겠습니다.